네, 지난 8월 19일 전주 선호송동에서 발생한 여인숙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노후된 시설이나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문제, 또 노인 일자리 문제, 아니면 노인 주거빈곤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주 여인숙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노인 주거빈곤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다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없이 사는 사람들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거가 불안하고 그리고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방적 복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상황 같은 경우는 달방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고 예. 일반 노인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네.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 동네에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네. 기초생활수급 받는 것도 불가능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여기가 지금 72년 된 목적 건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곳만의 문제일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이런 식의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 또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주 시민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선호송동에 여인숙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전주 여인숙 화재라고 했을 때 저기 남부시장 주변에 이렇게 따라 있는 그쪽 여인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으로서 전 참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몰랐고 이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빨리 좀 발굴하거나 찾아내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빨리 비록 사후 약방문이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장님, 뭐 행정에서 이런 뭐 조사를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방침이 있나요? 아마 이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사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이나 계획은 추진이 됐을 건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 사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예. 신청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와 거주하는 공간이 일치할 때 제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덕진구로 되어 있고 완산구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행정의 어떤 서비스가 미치는데 한계가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위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었던 뭐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전주시에 최저 주거 기준 그 미달 가구가 무려 12,000가구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사실 원도심에 지금 밀집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더 놀랄 것은 무엇인 거니 이 최저 주거 기준에 지금 그 미달이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 총 5곳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이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금암일동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언제라도 사실 이와 유사한 그러한 정말 참혹한 상황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빨리 개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해보는 거죠. 달방, 이 사건은 달방이었고 서울 같은 곳은 쪽방촌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그 주거 형태나 양상들이 어떻습니까? 노인들과 뭐 청년들 또는 다른 또 뭐 중년일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시민들에게 또 모두 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대로 신청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분들 또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분들이 스스로 가서 신청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는 지금 문턱이 낮아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실제로는 옛날에 그 이미지가 남아 있고 지금도 또 가서 좀 냉대받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서울에도 꽤 계세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청주의로 하면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겠을까 하는 궁리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부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 재정 확충하는 시민운동이나 국민운동이 부족한 것도 또 이게 얽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달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거주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태 파악을 지자체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되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좀 사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 기준으로 따지면 자식들이 좀 잘 살거나 아니면은 또 재산이 또 일정한 액수 이상이 있거나 하면 부양 의무제라고 하는 게 걸려서 부양을 실제로 안 해도 부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예 복지 대상자로 삼지 않고 배제해버리는 이 시스템.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은 그런 경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는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7년도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주택 외 여관 같은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2005년도에는 9천 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만 700명으로 3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숙박업소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컨테이너나 고시원 이런 데에 사시는 분은 2005년도에 2만 3천 명에서 2016년도에 33만 2천 명으로 10배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노인의 어떤 거주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신 분들의 거주 문제까지 약간 확대돼서 본다면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사실 저희가 서울 같은 데서 만들어진 쪽방촌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두평 남짓 한 방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월세가 뭐 25만 원 이런데 거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서울에서 힘들게 눌러 살아. 그냥 지방에 내려가면 빈집 많아. 지방에 가서 살아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의 그 노인 주거 빈곤층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 여인숙 사고에서 나온 것처럼 취약계층이 들어갈 만한 적합한 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룸만 하더라도 전주에서 4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게다가 보증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1인 주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달방에 사셨던 그 어르신들이 한 13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신 걸로 나타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네 가지 크게 이제 있어요. 주거급여도 있고 생계급여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하고 지금 주거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가 지역에 따라서 또 차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우리 전주하고는 달라요. 서울은 1급지이고요. 전주는 4급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4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14만 7천 원이라고 하는 걸 최대를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달방이나 쪽방이나 지금 이런 데밖에 없어서 계속 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주거급여를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주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어렵지 않았을까. 이번에 돌아가신 세 분 중에 그 관리인이라고 하신 80대 있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수급자입니다. 근데 네. 나머지 한 분은 차상위 계층이고 한 분은 재산이 파악에 대해서 어떤 비용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로부터도 또 사실은 소외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사 그런 제도가 있었어도 아마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 가지 정책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제 한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좀 충분히 공급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하나는 이제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가 일정한 필요한 분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이 수거권을 그분한테 드리는 이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먼저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몇 %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퀴즈입니다. 저한테 아니 물어보시는 그러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혹시 여쭤봅니다. 4% 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오, 거의 근접했는데요. 저는 한 2%로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까지 막 통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6% 좀 넘어갔다 그러는데요. 네.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는 한 5% 정도 되니까 아주 네.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제 맞추셨고요. 아까 그 5%를 숫자로 계산하면 1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민간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뭐 독일이나 뭐 일본도 한 곳에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말하자면 이제 세 가지 정책 공공임대주택을 일정하게 보급할 것, 주거급여를 적정하게 또 양이나 규모에서 또 제도를 확충할 것. 그런 다음에 이제 민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 제도 정비를 잘해서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안 돼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부연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택 이외의 거주가 지금 특히 이번 사안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상황을 제가 지금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4,038가구예요. 네, 그래서 전체 대비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 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거예요. 주거 상태가 안 좋은 기준으로 정부가 세워놓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이 미달 가구가 111만 가구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비주택 거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고시원, 쪽방, 뭐 만화방 맞습니다. 또는 이 찜질방, 비닐하우스, 예. 또 지옥고라고 불리는 그죠 맞습니다. 반지하, 예. 옥탑방, 고시원 이런 거 다 합쳐서 비주택 그 거주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2.0%, 2.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주가 훨씬 더 지금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뭐 당장의 문제라서 지옥고 또는 쪽방 이런 곳은 폐쇄하는 국가적인 계획이 나오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서 옮길 수 있게 여태까지 우리 국가가 너무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 극복 대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맞다고 보는데 전주에서는 원도심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부양 의무제 얘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3, 40년 이상 떨어져 지낸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난 뭐 대선 때도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부양 의무제를 이런 공약도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 아까 말했던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노인과 중증 장애 있는 세대는 부양 의무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가운 것은 이제 9월 1일자로 재산 기준 소득 환산액 이게 4.17%에서 2.08%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완화되었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이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그런 반가운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2023년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의료급여와 관련 지어서는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지금부터 폐지한다 그러면은 그건 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로 봐서 임기 거의 끝날 때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른 정부도 그렇게 말한 경우 많았는데요. 정부 부서에서.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그리고 그때 가서는 또 장관 바뀌어버릴 거고 이러면은 그냥 하나만 한 얘기인 경우가 많죠. 좀. 네, 그래도 그냥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지 그래도 모르겠지만 뻥이라고 하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뭐 완전 폐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들 막 일치하고 계셔서 저라도 뭐 네티즌의 의견을 한번 빌어서 한번 뭐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보면 댓글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 챙겨주고 자식이 부모 챙겨줘야지.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나중에 그 세금으로 내 세금으로 왜 그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정서상 아직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가난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이전 정권의 복지부 장관이 우리의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다. 효도를 하는 이게 우리의 미풍양속인데 그런 법을 만들면 미풍양속을 오히려 좀 저해하는 걸로 작동된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말의 문제점은 이게 효도 강요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는 가난 방치와 가난 확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실제로는 그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데 또는 부모나 자식이 잘 산다 또 재산이 일정한 이상 된다 그러면은 뭐 환산율이라는 그 이상한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뭐 지원이 되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각각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바라보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제된 어떤 틀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복지를 좀 안 하겠다.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건데 예산을 말하자면 상류층이나 재벌들에서 안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핑계인 거죠, 사실. 주거 문제를 넘어서 빈곤 문제를 넘어서 이제 고독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여인숙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 세 분 다 독거 노인이셨고 실질적으로는 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거 말고 어떤 사회나 가족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와 고립되고 가족과 고립되고 이런 혼자 사시면서 이런 사회와 가족 간의 단절이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반장님께서는 뭐 복지관에 계신 노인분들은 좀 덜 하신가요? 복지관의 노인들은 아무래도 이용하시기 위해서 복지관까지 움직이시고 또 와서 활동하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다 그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통계에 보면 독거 노인이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율이 한 11% 정도 되고 또 그리고 독거 노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노인이 한 55%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역시 2016년도에 파악을 해보니 19만 6천 명에서 31만 1,000명 정도 굉장히 한 50% 이상 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최소한 4명, 5명씩은 다 자녀들을 두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혼자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자식이 없어 혼자 사는 거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가 정말 자식에게 이만큼이라도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가족이나 자식으로부터 어쩌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내몰림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쁘게 그리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어르신은 그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보다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배신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봐도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단절하고 근데 자식으로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특징은 사회로부터 내 스스로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사회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뭐 어떻게 반려동물이라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전주시에서 지난 3월에 65세 이상의 폐지 줍는 노인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5명이 폐지를 줍고 그중에서 수급자가 55명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차상으로. 차상위 계층과 일반 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시간, 여가 생활을 즐기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간 활용을 했다고 예.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 복지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지면 이런 고독도 약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무의라는 고통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또 더더욱 고립감을 느낀다 그런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시 주거의 관점에서 네. 공공 실버 주택 같은 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본도 그런 주택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는 핀란드 같은 데도 많이 발달돼 있고 많은 곳이 이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공주택을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의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줘야지 되는 건 일단 중요하고 지금 전주시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네, 통합돌봄. 통합돌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통합돌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의 이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지금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끝나고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노인의 지금 우리 전주에서는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 5개 군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16개 아직 16개로 네,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지난 7월이었나요? 전라북도의 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령 사회의 요건에 부합하게 된 것이 전국에서 3번째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여인숙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당장 우리 현실 앞에 눈앞에 닥친 이 노인 복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 고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한농대 분교 논란.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분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용역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캠퍼스 분교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는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 100년 지대계인 농업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전라북도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